뽕. 보자. 이건 2005년에 나왔던 건데요.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의 줄임말이 SNU입니다. 예찬 알겠죠? 서울대. 서울대 가면 나도 좋을 줄 알았지. 근데 뭐 딱히 좋은 건 없던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세요, 알겠죠? 가세요. 네, 하여튼 그렇다. 그래. 나인이도 서울대 갈 거예요? 네, 저 갈 것 같아. 예찬이 서울대 갈 거죠? 왜 안 쓰는데요? 아니, 그 뭐야? 대통령도 내 맘대로 출마하는데, 원서인데 내 맘대로 쓰면 되는 거죠, 왜? 아, 조기 진학이어서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홍우는요? 저요? 어. 저는 근데 서울대 가도 화학 시험 나고. 서울대는 공대 쪽에?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기는 어디 지원하는데, 서울대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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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대가 두 개밖에 없어요. 비밀은 뭐, 서울대 독특한학과가 있진 않네. 그런가? 서울대 의대, 의대, 의대 아니면 뭐. 서울대 일어학과? 서울대 일어학과가 없죠? 이리 갈까요? 일어. 서울대 일어 일문학과가 없죠. 네, 그래서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의료학과는 화학을 봅니다. 의료학과 화학 봅니다. 왜냐면 의료학과가 이공계거든요. 그래서 재료공학과 아니에요? 재료공학과는 공대라서 수학만 보죠. 그 서울대 의류학과라고 있는데, 이제 가정대에 있습니다. 서울대 가정대에 있는 의료학과는 이공계라서 이게 화학을 봅니다. 네. 알겠죠? 수학하고 화학을 봅니다. 화학부. 화학과에서 보는 화학이랑 똑같아요? 네, 다릅니다. 네. 이제 근데 그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는 서울대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화학과 문제는 좀 더 어렵고요. 다른 과 문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큰 대가리는 똑같거든요. 큰 대가리는 똑같은데 교수들이 거기에 새끼 문제를 여러 개 만듭니다. 여러 개를 만들어서 화학과는 그 여러 개 중에 어려운 거를 조합하고 그 외의 것들은 다르게 조합합니다. 그래서 큰 줄기는 같은데 이게 그래서 이제 화학과 문제는 사실은 공개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교 교과 과정을 보통 완전 넘어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교육부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공개를 안 합니다. 하여튼 그렇다. 자, anyway. 서울대. 서울대 어쩔라 모르겠네. 자, anyway. 자, 요런 분자들이 있고 끓는 점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살펴볼 건 나와 있는 예를 들면 CN H2N 더하기 2 CN F2N 더하기 2 모두 거의 무극성 분자들이죠. 자, 그래서 N2N 더하기 N2N 더하기 2라고 쓴 건 142638 142638을 이렇게 이제 수열로 표현한 겁니다. 알겠죠? 이때 뭐 조금 유기화학을 배운 어떤 그 경험이 있다면 얘 이름을 뭐라고 했었죠? 이런 타입의 분자를 알케인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탄소가 N개인데 수소가 2N 더하기 2개면 알케인이고, 그런 알케인 종류의 분자들을 지금 나열을 한 거예요.
거기서 지금 수소 대신에 플로린으로 치환된 것도 같이 한 세트로 지금 데이터 제시를 하고 있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거의 무극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1, 두 번째 1, 바로 탄소와 수소의 전기 음성도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탄소, 수소 이렇게 있으면 그 탄소의 전기 음성도는 2.55 정도고요. 수소는 2.2 정도인데 전기 음성도를 그리스어 알파벳 카이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이때 둘 사이에 전기 음성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탄소 수소 결합 역시 어떻게 되냐면 극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소 수소로만 되어 있는 경우는 사실은 결합 자체에 극성이 없어서 탄소 수소가 어떻게 구성되건 간에 분자 전체적으로 극성이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플로라이드가 붙으면 플로라이드는 극성이 꽤 크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꽤 크게 나타날 수도 있으나 이 알케인의 속성상 구조가 거의 대칭적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구조가 이제 어떻게 대칭적이라 할 수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탄소, 수소가 붙어 있는 경우건 탄소, 플로라이드가 붙어 있는 경우건 기본적으로 사면체 구조죠. 그래서 그 사면체 구조를 통해 탄소를 중심으로 플로라이드 쪽에 그 쌍극자가 상쇄돼서 크게 잘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경우 보시다시피 이합 결합의 극성은 나타나겠죠. 하지만 그 쌍극자 모멘트를 다 더해버리면 거의 0으로 상쇄돼 버리기 때문에 사면체 구조에서 수소가 붙어있건 플로라이드가 붙어있건 어쨌건 저 둘은 거의 극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거 무극성 분자 간 인력, 그걸 뭐라고 부르죠? 무극성 분자 간 인력을 다른 말로 분산력, 영어 표현으로는 dispersion force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저 분자들 사이는 무극성 분자들이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는 인력이 분산력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 문제만 놓고 보면 그냥 답이 뭐다? 그냥 이겁니다. 이거 그냥 이겁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제시했던 그 서울대에서 제시했던 답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거된 분자들은 전부 무극성 분자들로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은 유도쌍극자 또는 유발쌍극자 사이의 분산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서울대 공식 답안이거든요. 서울대 공식 답안은 그냥 분산력이다. 그러니까 답은 분산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어떤 말이 있죠? 분산력 다른 말로는 런던 폴스. 런던 폴스. 그리고 반대로 말할 수 인력, 이런 게 있겠죠. 아시겠죠? 이 논리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런던 폴스의 런던이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건 아세요? 학자 중에 런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저 런던이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알았어요. 영국 사람이 아니던데? 이름이
슐츠 런던인가 해서 독일 사람인가 뭐 그래. 난 좀 영국, 내가 옛날에 잘못 알고 있길래 존 런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슐츠 런던인가 그래서 이게 저게 독일 사람이었더라고. 하여튼 자, 자 알겠죠? 하여튼 요거. 자, 이때 분산력이 나온 김에 이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줄게요. 3. 자, 여기 줄게요. 아니, 3은 3인데. 저 구조가 대칭적이다가 네. 아이여야 돼. 아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이여야 돼. 아니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그렇구나. 아, 이게 로마자 2고, 아, 그러니까 2가 맞네. 맞네. 다다다. 됐다. 됐죠? 자, 그 다음 지운다. 그 다음 지울게요. 나연아 지워도 되겠어요? 네. 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2. 아,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이제 또 하나 알아둘 건 이거죠? 바로 이제 분산력이 커질수록 뭐가 커진다고 하죠? 끓는 점이 커지죠. 그런 논리는 알죠? 분산력이 커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지죠.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두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플로르와 탄소 화합물의 경우 상응하는 탄화수 화합물보다 분자량이 훨씬 큼에도 끓는 점이 그다지 더 높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자, 뭐냐면 뭐냐면 수소 대신 플로라이드로 치환되면 분자량이 크게 증가함에도 주어진 경우에선 BP 증가가 크지 않습니다. Explain why. 왜 그런지 설명하시오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두 번째 문제 그 어떤 문제 의식은 알겠어요? 자, 뭐냐면 분산력이 커지면 끓는 점이 커지죠. 그럼 분산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자량인데 분자량 커지면 커지죠? 그죠? 분자량 커지면 커지죠? 맞죠? 그런데 이렇게 비교하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비교하면 비슷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사실 수소는 원자량 얼마예요? 수소 원자량 얼마예요? 1인가 그렇고요. 플로라이드가 19인가? 19 정도 될 거야. 19인가 18인가 19인가? 분자량요? 아니 원자량. 뭐야 분자량? 플로라이드 원자량이 분자량이 얘가 원자번호 몇 번이지? 9번이잖아. 2배 하면 18, 19 정도 될 거야. 18인가 19인가 뭐 그럴 거야. 그래서 수소 원자량은 1인데 플로라이드 원자량이 19여서 이게 되게 은근히 좀 더 무겁거든요. 그래서 1 대신에 19로 바뀐 거, 19 맞나? 하여튼 1보다 훨씬 무거운 원소로 바뀌었는데도 그럼 분자량이 확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분자량이 확 증가하는데 끓는 점은 굉장히 비슷해요. 이상하지? 그걸 묻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예찬 알겠어요? 어떤 문제 의식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이제 우선 첫 번째 1. 바로 분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우선 첫 번째,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분자량 커지면 끓는 점이 올라가죠. 자, 분자량이 커질 때 끓는 점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는 뭐 굉장히 많이 설명 들은 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알고 있을 테니까 뭐 특별한 언급을 안 할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재밌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구조가 이게 선형적일수록 끓는 점이 올라갑니다. 구조가 선형적일수록 끓는 점이 올라갑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는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냐면 단 분자량이 비슷할 때. 그러면 여기도 조건이 붙어야 되겠죠?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되냐면 단 구조가 비슷할 때. 그래서 사실 분자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뭐하고 뭐? 분자량과 구조. 그래서 분산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두 가지니까 어떤 한 요소를 생각할 때는 나머지 요소를 고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한 요소를 생각할 때는 나머지 요소를 고정해야 그 변수가 그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분자량이 커지면 끓는 점이 올라간다. 이 얘기는 많이 들었죠? 나는 알죠? 알죠. 구조가 선형적일수록 끓는 점이 올라간다. 이 얘기도 알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만 살짝 해보면 자, 예를 들어 짜잔. 자, 예를 들어 밀가루 반죽이라고 합시다. 밀가루 반죽. 밀가루 처음에 이제 해가지고 치닥치닥 하면 이게 둥글둥글 해지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구형이 됐다고 치자. 그럼 이때 또 다른 밀가루 반죽을 붙여 놓았을 때 이렇게 땡글땡글 밀가루 반죽 이런 식으로 땡글땡글 하게 생기면 짜잔 이렇게 무게중심 사이의 거리가 딱 봐도 가까워요, 멀어요? 아이, 머네. 무슨 말 나겠죠? 머네. 그러면 거리가 멀수록 당연히 인력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인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자, 그런데 이놈의 밀가루 반죽을 가져다가 이제 피자를 만들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피자를 만들려면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넙대대 펴야 되잖아요. 무슨 말 나겠죠? 알겠죠? 피자 알죠? 피자 도우 알죠? 도우 알죠? 나인 피자 알죠? 그래. 그래서 꾹꾹꾹 눌러 넙대대 피는 거야. 그러면 요 동일한 이 반죽을 가져다가 여기에서 넙대대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자. 이게 도우다. 피자 도우. 디오 이게 쓰나 맞나? 하여튼 피자 도우라고 치자. 알겠죠? 그럼 이렇게 넙대대하게 만들어 놓으면 자, 당연히 요렇게 무게 중심 간 거리가 가깝죠? 그럼 이때 인력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조가 선형적일 때 분자 간 인력이 커져서 끓는 점이 올라가는 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고요. 이때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하냐면 자, 이게 완벽한 구라면 두 개가 만났을 때 한 점에서 접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넙대대 펴놓으면 두 분자가 만날 때 꽤 넓은 면적을 통해 만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접촉 면적이 넓다. 그래서 뭐 줌달 같은 이런 화학 체계는 분자 구조가 선형적이게 되면 분자들 사이의 접촉 면적이 넓어서 인력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접촉 면적이 넓다는 게 두 분자 간 거리가 그만큼 더 가깝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알겠죠? 왜 홍 이상해 또? 뭐가 또 이상한데? 아니, 너 얘기해봐요, 뭐? 그게 아니라 그 분산력이
그게 분자량이죠. 전하 불균형이라고 하는 게 유도쌍극자가 만들어지기 위함인 거죠. 유도쌍극자가 언제 잘 만들어지냐면 분자량이 커질 때인 거예요. 분자량이 커질 때고, 그 다음에 유도쌍극자가 만들어진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이거겠죠. 유도쌍극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 예를 들면은 분자 구조 자체가 크기가 작으면, 이게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해지면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만들어진다고 할 때 분자 구조가 동글동글하면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 사이의 거리가 좀 상대적으로 짧을 거고, 길쭉하면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동일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만들어져도 거리가 짧은 상태에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만들어지면 쌍극자 모멘트가 작아질 거고, 길쭉해지면 똑같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만들어져도 거리가 멀면 쌍극자 모멘트가 더 커지겠죠. 뭐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죠.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홍구가 얘기한 건 그건데, 보통의 화학책에서는 뭐 접촉 면적이 넓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분자 간 거리와 관계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이따 여기서 퀴즈. 잘 봐요, 퀴즈. 그런데 만약 선형적 분자가 다음처럼 정렬하면 오히려 분산력이 감소하여 BP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뭔 말을 얘기하는 거냐? 자, 이거 동글동글한 건 지워도 되겠죠? 동글동글한 건. 자, 지우자, 쓱쓱쓱쓱. 자, 여기 길쭉길쭉한 게 이렇게 딱 포개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장 멀죠. 그죠? 그리고 접촉 면적도 완전 작아지고, 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저 설명 틀린 건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뭐 더 안정해지니까. 더 안정해져?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면 더 안정해지니까. 이렇게 돼요? 왜요?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난 이렇게 있을래. 그러면 안 돼? 근데 그거. 보일링 포인트니까 고체가 정답!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어떤 논리를 얘기할 때는 그 논리의 조건을 파악해야 돼요. 항상.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쓰나? 식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식의 뜻이 뭐예요?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이게 마치 시쳇말처럼 많이 썼었는데, 혹시
왜 옷 되게 잘 입고 스타일 좋은 사람들한테 시크하다 이런 말 쓰기도 했었거든요. 시크 아프다가 아니고 식. 그래서 프렌치 식이란 말이 있어요. 프렌치 식. 그래서 시크하다 할때그 시크가 아니고 식이에요. 식.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말로 시크하다. 시크는 아픈 거지. 아프다. 시크하다가 아니에요. 원래는 식이에요. 식. 그래서 이게 철자가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식. 그래서 원래는 프렌치 시크가 아니고요. 프렌치 식이에요. 프렌치 식. 알겠죠? 그래서 왜 프랑스 사람들처럼 옷 잘 입었을 때 스타일 좋은데 할 때 약간 식인데 시크하다 그럼 아픈 거죠. 아파. 머리가 아프지. 이렇게. 그 시크 알겠어요? 그 시크. 근데 시크가 아니고 원래 식이거든요. 식. 근데 사실 요즘 프렌치 식은 없죠. 왜죠? 프렌치 식은 이미 없어졌어요. 왜죠? 바로 유럽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유럽 사람들이 가난해져 가지고 옷들을 못 입어요. 오히려 요즘은 코리안 식이 더 유명하죠. 한국 사람들이 요즘 옷 더 훨씬 잘 입습니다.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뭐 유럽에도 뭐 더 부자들이 있어서 더 옷 잘 입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 대중 관점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요즘 옷을 정말 잘 입습니다. 그래서 이미 프렌치 식은 물 건너간 지 오래됐는데 뭐 anyway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근데 이 식 있잖아요. 이게 원래 패션 용어가 아닙니다. 어디 용어게요? 원래 이 용어가 원래 있는 용어인데 그걸 패션계에서 이게 뭐냐면은 허가 없이 갖다 쓰는 거예요. 꼭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말이기 때문에 원래 어디 용어죠? 원래 어디 용어냐면 바로 법정 용어입니다. 코르트, 법정. 왜냐하면 판사, 변호사, 검사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식입니다. 그 시크하다가 이때 쓰는 말이라고요. 법정에서. 그럼 언제 쓰는 말이냐? 이 식은 뭐냐면 한 방으로 한마디로 상대의 논리를 붕괴시키는 상황을 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정에서 상대는 누구였어요? 검사 입장에서는 변호사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검사가 되겠죠. 서로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변호사는 우리 피고인이 무죄다. 검사는 피고인이 유죄다. 막 서로 공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논리 구조 속에서 그런 당신이 한 말은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모순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모든 논리는 다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그 한 방의 순간. 그때 우리는 보통 짜릿한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럴 때 시크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니 뭐냐면 연락에 말싸움했는데 누가 이기지 했는데 갑자기 한 명이 한 방으로 팍 KO 시킨 거야. 그럼 재밌잖아. 그때 보는 사람이 시크하다. 원래 이때 쓰는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바로 뭐냐면 혹시 여러분 영화 변호인이라는 영화 봤어요? 변호인. 네, 송강호 배우가 나는 변호인. 안 봤어요? 이거 한 명 봤고. 예전에 봤어요? 봤어요? 다니 안 봤어요. 그 영화는 꼭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직접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떠나서라도 영화적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한 비리비리한 청년이 나오죠. 갑자기 경찰이 끌고 와서 존나게 팹니다. 그냥 막 팹니다. 막 패가지고 왜 패세요? 그러니까 좀 더 맞고 하자. 그래서 존나게 팹니다 막. 그래서 어떤 비리비리한 청년이 막 엄청 져 터지고 나서 이제 드디어 경찰이 말을 시작합니다. 너 간첩이지? 예? 너 간첩하자. 우리 실적도 좀 올리고 너 간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아무나 잡아다가 존나게 패가지고 간첩을 만들어. 말이 안 되는 상황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매우 많이 벌어졌었죠. 그런 사건을 영화화한 겁니다. 그리고 존나 패가지고 계속 맞으니까 간첩이라고 해야지. 더 맞을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간첩이라고 해야지. 간첩입니다. 근데 이제 간첩인 걸 증거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자 그럼 네가 간첩인 걸 증거를 만들자.
어떻게 만들까? 잘 모르겠는데. 그래? 알 때까지 좀 맞자. 그래서 막 패요. 그래가지고 쟤 간첩할게요. 그럼 널 어떻게 간첩을 하지? 그래, 너가 무슨 책을 하나 읽었던데. 그래서 예, 책을 읽었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 책이 뭐냐? 근데 그게 그 책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인문서적 중에서 아주 유명한 그 역사의 이해인가 뭐 하여튼 역사책이에요. 역사 연구책이에요. 그래서 연구책인데 그 책을 이 학생이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막 팬 다음에 너 이 책 읽었네? 뒤에 딱 보니까 이 책을 지은 사람이 소련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과거 소련에. 소련이면은 공산주의 국가죠. 공산주의 국가에 살았던 사람의 책을 읽었으니까 너는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빨갱이고 간첩이다. 그렇게 하도록 하자.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피고인을 송강호 변호사가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측에서는 소련에 살았던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에 살았던 사람이 지은 책을 읽었으니까 얘는 간첩이다.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빨갱이이기 때문에 간첩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때 송강호 변호사가 변호하면서 뭐라고 하게요? 그 책의 저자는 소련에 살았던 게 맞고 소련의 재직 당시 그 책을 쓴 것도 맞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소련에 있었느냐? 바로 영국의 외교관이라서 소련에 있었다. 영국 외교관이다. 그러면 영국은 그 외교관이 빨갱이라서 그 외교관을 소련에 보냈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방금 나연이가 픽 웃었지? 자, 순간 팍 재밌잖아요. 나연이 방금 푹 했잖아요. 그걸 영어로 그 푹한 그 느낌을 뭐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걸 시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저 누구냐? 예전에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내가 지금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학생이 간첩이다 빨갱이다를 주장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싸우면 답이 안 나와요. 상대의 억지 주장을 무너뜨리려면 그 상대가 하려는 그 근거부터 깨버려야 돼요. 자, 뭔 말이냐? 웃기잖아요. 이게 웃기잖아.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끓는 점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경계 온도예요. 끓는 점은 액체와 기체 사이의 경계 온도잖아요. 여러분, 액체하고 기체를 동시에 무슨 상태라고 해요? 유체라고 하죠. 유체 상태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고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뭐 하죠? 끊임없이 뭐가 벌어져요? 충돌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길쭉한 분자여서 천회 하나 만회 하나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하지만 이 상태를 유지하기 쉽다, 유지하기 어렵다?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뭐 때문에? 유체에서 벌어지는 충돌 때문에. 이렇게 있으려고 해도 다른 분자가 와서 때려버릴 거 아니에요. 때려버리면 우르르 무너져서 다시 이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즉, 이 상태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 상태는 전체를 대변할 수 있어요? 거의 나타나기 희박한 상태예요. 나타나기 희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어떤 어떤 상황의 논리를 깨부셔야 되는 상황이 올 때는 그 상황 자체에 집중을 해버리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나 조건을 따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요 논리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자량이 커지고 구조가 길쭉길쭉 할수록 이런 식으로 끓는 점이 올라간다.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A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뿌르뿌르뿌르뿌 탄소 5개에 수소 520, 12개. 여러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세요? 자, 그럼 얘는 어떤 분자 구조가 있을 수 있냐면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생긴 구조가 있을 수 있고요. 탄소를 중심으로 CH3 이렇게 생겨먹은 구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탄소가 5개라고 했죠.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소가 12개라고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둘. 그리고 여기도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수소가 하나, 둘, 셋. 보시다시피 이렇게 말단에는 수소가 3개가 있고 여기는 수소가 2개가 있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기도 수소가 12개가 된단 말이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이 둘은 무슨 관계라고 하기도 하죠? 이럴 경우 이 둘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기도 하죠? 네, 바로 구조 이성질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또 이름을 배웠다면 얘는 펜테인이고 이 녀석은 관용명으로 리오펜테인이라고 하는데 뭐 이름은 뭐 문제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뭐 여하튼 그럼 이때 왜 구조이성질체를 얘기하려고 할까요? 지금 왜 구조이성질체를 얘기하려고 할까요? 그렇지. 바로 분자량이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분자량이 동일할 경우는 누구에 대한 영향을 바로 알 수 있겠어요? 구조적 영향을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이 둘의 보일링 포인트 그리고 MP는 뭐죠? 녹는 점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자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데이터가 있나 모르겠다. 데이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데이터가 뭐 없어도 상관없는데 데이터가 있었나? 데이터가 아니 없나? 자 이게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대략 내 기억에 이게 한 30도씨 정도 되고요. 35도씨 그러니까 정확 대략 이 정도 되고 얘가 끓는 점이 한 10도씨 근처 돼요. 10도씨 근처 되고 농점이 이게 한 마이너스 100도씨 정도 되고요. 얘가 이렇게 대략 이 정도고 얘가 마이너스 16도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돼요.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끓는 점 어디가 더 높아요? 끓는 점 어디가 높죠? 바로 이쪽이 높죠. 그러면 왜 얘보다 얘가 좀 더 끓는 점이 높으냐? 바로 구조가 뭐하기 때문에? 구조가 선형적이기 때문이에요. 구조가 선형적일 때 끓는 점이 높아진다고 했죠. 자, 그런데 녹는 점은 어디가 커지죠? 녹는 점은 거꾸로 이렇게 되죠. 맞아요? 이것보다 이거 값이 더 크잖아요. 왜 녹는 점은 이쪽이 더 클까요? 바로 구조가 구형적이라서 그래요.
구조가 구형적인 분자는 오히려 녹는 점이 더 증가해요. 무슨 말 알겠죠? 요런 식의 유기 분자에서. 알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유기 이게 뭐 특별한 극성 작용기가 없는 유기 분자에서는 구조가 구형적일수록 MP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절대적으로 믿지 마세요. 몇 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외워서 써가지고 내가. 근데 경향성은 맞습니다. 그렇죠? 경향성은 맞아요. 대략 이 정도예요. 대략. 자, 이건 왜 그러냐?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이건 왜 그러냐? 오, 이겁니다. 분자로 구성된 고체 결정이 흡열하면 분자들은 열, 병진, 회전, 진동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겠죠. 자, 세 개 중에 뭘까요? 분자로 구성된 고체 결정이 있다고 치자. 예를 들면 뭐 물 분자가 모여 만들어진 얼음, 아니면 CO2 분자가 얼어 만들어진 드라이 아이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즉 유기 분자가 모여서, 뭐 꼭 유기는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분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고체가 있다고 치자. 어느 정도 저온 조건에서. 근데 열을 가하게 되면 이제 얘가 녹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녹는 그 상황에서 그 내부 분자들은 그 열을 받아 병진을 할까요? 회전을 할까요? 진동을 할까요? 결국엔 다 할 텐데 우선적으로 뭘 먼저 할까요? 자, 병진, 회전, 진동이란 말은 알죠? 병진이 뭐예요? 병진이 뭐예요? 병진은 직선 운동을 얘기해요. 무게중심 자체가 쭉 변해가는 걸 병진이라고 하고요. 회전은 도는 거고 진동은 떠는 거고, 알겠죠? 그러면 분자들이 막 배열되어 있는 고체 결정에서 열이 가해지면 분자는 이 세 개 중에 뭘 먼저 할까요? 진동. 그 다음 누구냐 예찬 뭐 먼저 할까요? 진동. 그 다음에 종우 뭐부터 할까요? 종구란다. 홍우 뭐부터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건 분자로 구성된 결정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분자로 구성된 결정. 그러면 분자로 구성된 결정을 우리 일상생활의 예를 한번 들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출퇴근 시간 때 신도림역에서 전철 타본 적 있어요? 타본 적 없어요? 타보지 않는 게 좋아요.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전철이나 버스, 요새 버스는 사람들이 잘 안 타는 것 같아서 전철 같은데 사람들이 확 들어차 있는, 그래서 빡빡하게 서 있는 그런 거 경험해본 사람? 타해본 적 있죠? 좋아요. 그 상태가 분자로 구성된 결정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어도 여러분 하나하나는 독립적이잖아요. 근데 걔가 최대한 빽빽하게 몰려 있으니까 그 열차 안이 분자로 구성된
고체 결정을 키워놓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안에서 병진 어때요? 병진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웬만한 멘탈로 쉽지 않죠. 물론 굳이 지나가시는 분도 있는데 잠깐만요 지나가시는 분 있는데 쉽지 않죠.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진동 어때요? 진동 쉬워요? 그 열차 안에서? 자, 잘 봐요. 꽉 들어차 있는 그 전철 칸 안에서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가 다 붙어 있어요. 어깨가 붙어 있죠. 어깨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진동을 하려고 하면 내 어깨에 붙어 있는 모든 라인이 동시에 같이 움직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깨들이 쫙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진동을 하기 위해서 에이 하면 어떻게 돼요? 욕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욕합니다.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자, 진동 쉽다는 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깨가 붙어 있는 상태에선 극도로 어렵습니다. 언제가 돼야 진동하죠? 갑자기 열차가 출발하거나 열차가 정지하거나, 즉 열차라고 하는 거대 운동 에너지원이 있을 때만 그 안에 꽉 들어차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진동이 가능한 겁니다. 진동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겨우 열차가 움직일 때나 벌어지는 일이지 꽉 들어차 있는 안에서 한 개인 전체를 진동시키는 건 불가능해요. 알겠어요? 이때 꽉 들어차 있는 그 열차에서 가장 민망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내리는 문이 오른쪽. 민망한 상황이야. 정답! 뭐냐면 그 꽉 들어찬 상황에서 처음 보는 분의 얼굴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있대. 서로 이제 나는 여기 보고 저 사람은 여기 보고 이렇게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특별히 뭐 잘못하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서로의 호흡이 느껴지는 상태. 예찬 어떤 상황인지 알죠? 이렇게 뭐가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상황. 그때 홍우야 유쾌해요. 좀 힘들어요. 근데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하냐고요. 나연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느껴요? 이게 느껴요. 나연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잖아요. 뭐 했어요? 회전. 알겠죠? 알겠습니까? 회전. 알겠죠? 즉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결정이 흡열을 하게 되면 맨 먼저 시작하는 게 뭐라고요? 먼저 시작하는 게 회전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완벽한 구는 마찰이 있어요, 없어요? 완벽한 구는 회전 시에 마찰이 있어요, 마찰이 없어요? 마찰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열 회전이 되어도 결정 구조를 잘 유지합니다. 반면에 구형에서 벗어난 분자의 회전은 다른 분자의 병진을 유도할 수 있어요. 자, 뭔 말이냐면 분자가 있는데 완벽한 구가 혼자 그 자리에서 돌면 옆에 있는 다른 분자하고 마찰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없잖아요. 경험적으로. 예를 들면 쇠구슬을 돌려봐요. 쇠구슬끼리 접촉시킨 다음에 회전시켰을 때 마찰이 있나 없나?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구형에서 크게 벗어난 어떤 분자가 있다고 쳐봐요. 뭐 이렇게 팔 이렇게 길쭉하게 달리고. 그럼 얘가 막 돌아요. 이렇게 막 돌면 얘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분자들 막 다 때리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돌다가 이 팔에 맞은 다른 분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병진. 마치 야구 배트에 야구공이 맞아 날아가듯
다른 분자가 맞아서 나는 회전했을 뿐인데 다른 분자는 이 팔에 맞아서 다른 데로 날아갈 수가 있다고요. 이때는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홍우야? 이게 뭐예요? 분자의 병 이게 뭐예요? 뭐라고요? 이게 멜팅이라고요. 고체를 구성하는 분자가 그 결정 구조에 있지를 못하고 병진을 한다. 그게 멜팅이에요. 녹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분자가 구형에서 벗어날수록 잘 녹는 거예요. 잘 녹으니까 녹점이 낮아지겠죠. 반면에 구가 되면 고체 결정 구조를 잘 유지하니까 녹점이 높아지겠죠. 이게 잘 안 녹겠죠. 그러니까 녹는 점이 상대적으로 희한하게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 그 종우란 학생이 질문을 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알겠죠? 알겠죠? 이거 끝나고 바로 어디 가야 돼요? 한 15분만 더 해야 돼요. 그래요. 15분만 더 해야 돼요? 예찬 안 돼요? 밥 먹어야 돼. 아직 금방 가. 자, 그다음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이것만 끝내고 가요. 그냥 끝내고 가요. 영 가고 싶으면 가도 되고요. 여기 이거 별로 보면 되니까. 자, 됐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와 봅시다. 자, 이 얘기의 원래대로 돌아오면 분자량 차이가 나는데도 끓는 점이 비슷하다. 요걸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자, 요겁니다. 플로라이드는 뭐가 크죠? 전기 음성도가 매우 크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은 주변 전자를 끌어들여 F 델타 마이너스의 부분 전하가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부분 전하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뜻은 뭐냐면 바로 F가 결합된 분자는 어떻게 된다? 유도 쌍극자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유도 쌍극자는 언제 만들어져요? 분자 내 전자 밀도가 유동적일 때 유도 쌍극자가 잘 만들어지죠. 그런데 플로라이드가 들어가 있으면 얘가 전김성도가 크기 때문에 플로라이드를 중심으로 전자 밀도가 유동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전자 밀도가 유동적이지 않으니까 분산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죠. 유도 쌍극자가 잘 만들어지지 않을 거고 그래서 분산력이 작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분자량이 커지지만 예상과는 달리 끓는 점이 별로 증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3. 테플론 코팅. 이걸 설명하라는 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는 서울대에서 추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잘 설명하면 이것도 해보세요 해서 추가점을 준 문제였는데 테플론이 뭐냐면 구조적으로 이겁니다. 이렇게 탄소 플로라이드가 탄소 이렇게 해서 계속 커져 있는 이런 고분자 물질을 테플론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테플론은 1. 화학 반응성이
매우 낮아서 프라이팬 코팅제로 사용합니다. 코팅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집에 프라이팬 있죠? 프라이팬 막 산 거에다가 그 계란 후라이 하면 눌러붙어요? 안 눌러붙어요? 안 눌러붙고 그 음식이 그냥 열을 가해도 또글또글또글 막 굴러다니잖아요. 그때 그 금속으로 된 프라이팬에 저 테플론이라는 물질이 묻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맨 처음 프라이팬 사면 이게 손으로 만졌을 때 약간 매끄덩매끄덩 하잖아요. 그게 재 때문인데, 그러면 여기서의 문제는 뭐겠어요? 왜 화학 반응성이 낮은지 이걸 묻는 거겠죠. 이유는 이겁니다. 첫 번째, 탄소 플로라이드의 결합력이 매우 세요. 아주 셉니다. 플로라이드가 전기임성도가 크다고 했죠. 전기임성도가 크기 때문에 탄소의 전자쌍을 플로라이드 쪽으로 끌어들여서 예상보다는 결합 길이가 아주 짧아져서 결합력이 아주 세집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이겁니다. 이 수소에 비해 플로라이드의 원자 반경이 큽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수소는 1주기원소지만 플로라이드는 2주기원소잖아요. 그런 형태로 델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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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타 마이너스의 부분전화 탄소는 델타 플러스 델타 플러스 델타 플러스 델타 플러스인데, 플로라이드가 원자 반경이 크기 때문에 커요. 커. 혹시 동물 중에 천산갑이라고 하는 동물 알아요? 온 몸이 비늘로 덮여 있는 포유류. 천산갑이라고 개미알기 비슷하게 생겼는데 겉이 딱딱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는 동물이 있거든요. 뭐냐면 머리카락이 그렇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치자면 머리카락이 이게 모든 머리카락이 손톱 발톱처럼 두껍게 딱딱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털이 나야 되는데 털이 나다가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서 갑옷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산갑은 사자도 못 죽여요. 그래서 걔는 이게 갑옷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워서 똘똘 말고 있으면 사자가 물어도 이빨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걔는 굉장히 뭐냐면은 거의 천적이 없는 그 동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천산갑이라는 동물이 이렇게 두꺼운 이렇게 뭐냐면은 이 돌 같은 비늘 때문에 몸을 지킬 수 있잖아요. 마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산갑의 비늘처럼 원자 반경이 큰 델타 마이너스의 플로라이드가 탄소 델타 플러스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탄소 델타 플러스가 외부로 노출이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플로라이드는 모두 다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인데 이 플로라이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를 남한테 줘요? 남한테 안 줘요? 남한테 안 주죠. 왜? 전기음성도가 크니까요. 그러니까 델타 마이너스로 주변이 꽁꽁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녀석들하고의 정전기적 청력이 아주 강하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접근을 해도 튕겨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화학 반응성이 굉장히 작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 테플론 코팅은 물리적 강도가 약합니다. 물리적 강도가 약하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바로 코팅이 잘 벗겨집니다. 어디에서? 주물팬에서. 왜 테플론 코팅은 프라이팬에서 잘 벗겨질까요? 그래서 여러분 프라이팬 새 거 산 거는 계란이 잘 안 눌러붙지만 오래 쓸수록 거기에 스크래치도 나고 하면 그 계란 프라이가 거기에 막 잘 눌러붙죠. 프라이팬 못 쓰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되냐고요. 반응성이 약해서 잘 안 붙는 거 패드도.
그거를 2번에 답이 있잖아. 바로 반응성이라기보다는 얘는 분산력이 작아서 금속판에 반응판의 흡착력이 작은 거예요. 즉, 이 사슬은 튼튼한데 이게 금속판에 들러붙질 않는 거예요. 왜? 분산력이 작아서요. 왜 분산력이 작죠? 전김송도가 커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이 녀석의 전김송도가 크기 때문에 테플론이라고 하는 물질 자체는 튼튼하게 반응성이 없는데 이게 전김송도가 커서 금속 팬에는 잘 들러붙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 보면 스크래치에 의해서 잘 벗겨지고 해버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대답하기 꽤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그 카이스트에서도 이런 종류의 문제는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꼭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